오늘은 죄와 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이자 세계 3대 소설 가운데 하나인 죄와 벌. 심리묘사가 돋보이는 명작 중의 명작이죠. 죄와 벌은 1866년에 러시아 통보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형과 함께 운영하던 잡지사 폐간 후 독일로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도박 등으로 남은 재산마저 날리고 옷까지 저당 잡힐 정도의 빈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출판사 편집장에게 연락을 하여 시베리아 유형 시절부터 구상했던 작품이 있다면서 그 소설을 써줄 테니 성금으로 돈 좀 보내달라고 하지요. 그리하여 그는 1865년 러시아로 돌아왔고 그 다음 해인 1866년 죄와 벌을 발표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가난은 도피 생활 동안의 그의 빈곤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네요. 역시 지적적인 경험이야말로 소설 최고의 소재임과 동시에 진정성의 바탕이 됩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초인 사상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럽 중에서도 근대화가 가장 늦었던 러시아. 하지만 늦은 만큼 서유럽의 문화는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유럽, 특히 프랑스의 문화에 매료됩니다. 당연히 프랑스의 영웅이자 독재자인 나폴레옹에게 빠지지 않은 젊은이들은 거의 없었죠. 그들은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나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초인 사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구별된다. 평범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법칙에 따라 생활해야 하고 법률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비범한 사람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좋으며 법률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 이 글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바로 이런 초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정말로 과감하게 전당포 노파와 그 사례를 목격한 노파의 이복 여동생인 리자베타까지 죽입니다. 자,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 대학생인 그는 너무도 가난해서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 돈을 마련해 생활합니다. 전당포 노파는 참으로 냉혹한 사람이었지요. 냉혹하게 번 돈을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만 두는 그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초인 사상이 고개를 들지요.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죽이자. 노파에게 있는 돈은 세상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 그러나 내게 저 돈이 있다면 나는 저 돈으로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지. 그러니 내가 저 늙은이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는 술집에서 마르멜라도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마르멜라도프는 결핵환자인 두 번째 아내와 전처에게서 낳은 불쌍한 딸 소냐에 대해 이야기하죠. 자신이 무능력해서 소냐는 매춘을 하고 있다면서 괴로워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뭔지 모를 동질감을 느낍니다. 가난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보다는 가난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면에서 맥이 통했겠죠.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족은 어머니와 여동생 듀냐입니다. 듀냐의 외모는 남녀라는 것만 달랐지 오빠인 라스콜리니코프와 붕어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미남이라고 했으니 듀냐는 당연히 미녀겠죠. 가해를 해 오빠에게 학비를 보내는 착한 여동생 듀냐. 그런데 듀냐는 가르치는 학생의 아버지인 스비드리 가일로프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듀냐는 이 일로 과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듀냐에게 노골적으로 추잡한 제의를 해오면서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시골이나 외국으로 떠나자고 말합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일방적인 사랑임을 안 그의 아내 마르파는 듀냐를 탓하기보다는
자기의 먼 친척벌 되는 7등 문관인 45세의 루진이란 사람을 두냐에게 소개해 줍니다. 45세. 두냐가 20세 전후인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했죠? 아버지 뻘과 결혼을 할 셈이네요. 이 사실을 엄마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라스콜리니코프는 분노합니다. 이 또한 가난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이 결혼에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죠. 그는 거리를 헤매다가 전당포 노파의 배다른 여동생인 리자베타가 내일 7시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엿듣습니다. 7시. 그렇습니다. 7시에 그는 노파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릇 범죄자란 의지와 이성의 상실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어린애 같은 경솔함에 사로잡힌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음날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벌써 7시 10분. 그는 노파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머리를 도끼로 칩니다. 그리고 곧 노파의 돈을 찾지요. 그는 노인에게 열쇠를 빼앗아 침실로 들어가 여기저기 뒤졌지만 당황한 나머지 돈을 그리 많이 찾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파가 쓰러져 있는 방 안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리자베타가 전신이 마비된 것처럼 우뚝 서서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자 오들오들 떨었고 그는 그녀마저도 도끼로 살해하고 맙니다. 살인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그는 무사히 자신의 초라한 하숙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살인을 하고 난 후 열병을 앓습니다. 초인인 자신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온몸에 오한이 밀려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지요. 가끔 헛소리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자수를 할까도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전당포에서 가져왔던 물건들을 어느 집 뒷뜰에 큼직한 돌 아래 묻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거란 강한 기쁨이 그의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계속 병을 앓습니다. 그는 병을 앓는 동안 쭉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이런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은 그의 친구 라주미힌 뿐이었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마르멜라도프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요. 그는 죽음에 임박해서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가 딸인 소냐가 오자 소냐, 내 딸아 용서해다오. 이 말을 남기고 딸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요. 그쵸? 라스콜리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가 술집에서 자기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었다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20루블을 건네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소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끼지요. 한편 라스콜리니코프의 예상대로 동생의 약혼자인 루진이라는 사람은 나이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인성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지요. 이것을 알게 된 두냐는 루진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45세나 되는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느꼈을까요? 그녀는 루진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오빠의 학업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빠가 루진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고 또 루진이 인색하고 남 모함하는 걸 좋아하고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보고 그녀는 약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오빠에게 한없이 친절한 라주미인에게 마음을 주지요. 한편 전당포 자매 살인 사건에 대해 파헤치던 예심판사인 프로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의심합니다. 여기서 예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 중에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확보하는 일을 말하죠. 예심 판사인 포르피리는 그동안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전당포에 물건 맡긴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범죄에 관하여란 논문에 주목하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비범한 사람들은 어떤 법률도 초월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요. 만약 뉴턴이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 100사람의 생명을 처리해야 한다면 인류의 보편적 발전을 위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 솔로몬,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온 법률들을 파기했는데 이들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범죄자였죠. 어디 그뿐인가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대체 이 세상에 타인을 죽일 권리를 가진 사람, 즉 비범인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정말이지 놀랄 만큼 적을 것입니다. 그 정신이 위대할수록 천의 한 명, 만의 한 사람, 백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발전시키므로 이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내가 혹은 청년이 자기를 나폴레옹이나 마호메트로 생각하고 당장의 모든 장애를 제거하려고 한다면요. 혹시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전 인류에 대한 어떤 공헌을 위한다는 이유로 장애를 밟고 넘어설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까? 가령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요? 나는 나 자신을 나폴레옹이나 마호메트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노파를 도끼로 죽인 것은 미래의 나폴레옹 같은 그런 자의 소행은 아닐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를 증오의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동행했던 라주미이는 침울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취조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포르피리는 심증만 갖고 있지 물적 증거가 없으므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체포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방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마르파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지요. 자신은 아내가 죽은 후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냐에 대해 더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만 루블을 두냐에게 주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준 연상의 여자와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그러다가 거의 나이 50 정도가 됐을 때 20살 내의 아름다운 두냐에게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냐를 잊기 위해 다른 여자와 약혼했지만 두냐를 향하는 그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비드리 가일로프 숙소의 옆방이 바로 소냐가 묵는 방이었습니다. 방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 방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듀냐에게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를 암시하는 편지를 보내 그녀를 만납니다. 당신 오빠는 3천 루블만 있으면 현재의 상황을 확 바꿀 수 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군요. 그리고 자신을 나폴레옹과 같은 특수한 사람이나 천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믿고 있더군요. 오빠에게 도덕적 감정이 없다는 건가요? 저도 잡지에서 오빠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아무튼 전 소냐를 만나고 싶어요. 난 당신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두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는 두냐가 정신을 차리자 두냐에게 오빠를 구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냐에게 끝없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라주미인을 버리고 자기에게 온다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오빠를 해외로 탈출시키겠다고 합니다. 두냐는 스비드리 가일로프를 악당이라고 생각하며 미리 준비해왔던 권총을 꺼내 그를 겨눕니다. 한 방은 그의 관자놀이를 스치고 한 방은 빗나갑니다. 두냐는 총을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총을 보니 한 알의 총알이 남아있었습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그 총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소냐에게 가서 3,000 루블을 건네줍니다. 소냐,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가 범죄를 고백했을 때 자수하라고 한 것은 잘한 겁니다. 당신은 내가 그를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블라즈미르카로 유형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따라가겠죠? 그렇다면 돈이 필요하실 것 아닙니까? 당신에게 드리는 이 돈은 결국 그를 위한 돈이지요. 당신 동생들은 안전한 곳에서 자라게 될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그 길로 그 약혼자에게 가서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며 1만 5천 루블을 준 후 한 초소로 가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던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자살을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말대로 자수를 결심하지만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모른 척하면 완전 범죄로도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책감은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되어 그를 짓누릅니다. 소냐는 자유를 결심한 그에게 노송나무와 구리로 된 2개의 십자가를 꺼내 노송나무 십자가는 목에 걸어줍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성호를 긋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그가 자수하는 길을 함께 하려고 일어섰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혼자 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는 소냐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나갔지요. 군중이 많은 거리에 섰을 때 그는 소냐의 말을 생각합니다. 사거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 입을 맞추세요. 당신은 대지에 대해서도 죄를 범했으니까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는 광장 항복판에 무릎을 꿇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굽혀 환희와 행복을 느끼면서 그 더러운 대지에 키스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지요. 그러나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섰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자살 소식을 듣고 그대로 경찰서를 나와버립니다. 그의 범행을 알고 있는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죽었다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형벌을 면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소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소냐의 얼굴을 보고 그는 다시 경찰서로 되돌아가서 범행을 자백합니다. 2급 유형수 라스콜리니코프는 9개월이나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재판정에서 살인을 결심한 것은 자신의 소심하고도 경솔한 성격 때문이며 거기에 궁핍과 불행으로 초조해진 성격이 작용했다고 진술을 하죠. 게다가 라주미인은 라스콜리니코프가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가난한 폐병 환자인 하구를 도와주고 반년간이나 돌봐주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까지 치러주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들고 나옵니다. 또한 불이 났을 때 불길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도 증언하지요. 이것이 참작이 되어 재판이 시작된 지 5개월 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8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2명이나 도끼로 살해했는데 8년이라뇨?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이 재판에 반영이 된 것 같죠?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인 폴리에리아는 아들이 체포된 후 미쳐버렸지요. 그리고 형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고열에 시달렸고 그로부터 2주 후에 삶의 끈을 놓습니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떠난 그 유형의 길을 그대로 밟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달플 때마다 자신이 괜히 자수를
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소냐에게 냉랭했지요. 그러나 소냐가 아파서 자기를 찾아오지 못할 때는 불안해합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못 견딜 것 같았죠. 그는 소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냐의 고운 성품은 다른 죄수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죄수들은 모두 소냐를 좋아합니다. 남북한 죄수들마저 소냐, 당신은 우리들의 어머니요. 착하고 인자한 우리들의 어머니란 말이요.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소냐의 선한 품성은 정말 꾸밈과 가식이 없는 선천적인 것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두들 그녀의 웃는 얼굴을 좋아했고 그녀의 걷는 모습을 사랑했어요. 아직 7년이란 긴 세월이 남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했던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떠올리며 그녀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그녀의 고통을 아물려 주리라 결심합니다. 이제 그의 베개 밑에는 복음서가 놓여 있었죠. 여기까지가 죄와벌의 줄거리였습니다. 죄와벌은 심리묘사에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소설 가운데 하나죠. 노파와 그의 이복 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살해한 주인공의 죄책감과 불안 심리가 아주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가난이란 환경 앞에서 사회와 갈등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연장선에서 전당포 노파라는 인물과 갈등하면서 만들어진 살해라는 잔혹한 현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젊은이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낳게 했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라스콜리니코프가 살해를 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뻔뻔하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소시오패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도 하는데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픈 욕망으로 인해 혹은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신장애를 말하죠. 이들의 행위는 보통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데 라스콜리니코프 역시도 자신을 비범한 자라고 생각하는 오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명을 살해한 후 열병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는 초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에는 벌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사람과 사라져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거든요.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만 존재해야 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 병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므로 사라져야 할 존재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 세상에 유태인과 장애인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홀로코스트를 행했던 히틀러의 생각이 옳았던 걸까요? 절대로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여 줄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신분제를 낳았고 신분제는 무너졌지만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의 바탕에는 가난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이 도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은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고 살인자로 만들고 인격 파탄자로 만듭니다.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류가 생존하는 한 늘 존재하는 경제적 빈곤일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을 궁핍하게 하지 않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실현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군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난이 개인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네, 2가지 모두가 가난의 원인이겠죠. 그렇다면 라스콜리니코프의 가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역시 2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라주미인처럼 열심히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일을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비범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가혹한 현실을 내미니까 사회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 뿐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죠. 마르멜라도프도 죄인이었어요. 무능한 게 죄였죠. 악착같이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책임져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멸과 열등감에 빠져 그는 결국 딸이 매춘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아내에게 욕을 먹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아내를 배신한 죄로 사랑의 아픔 속에서 자살을 해야 했죠. 오만하고 남을 모함하고 인색한 루지는 어떻게 되었죠? 망신당하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인 풀리에리아는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로 감옥으로 간 아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고 결국 죽습니다. 이렇게 감옥에만 가지 않았지 모두 죄인으로서 벌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소냐만이 그리스도가 가진 인자함과 희생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감싸주며 그 죄인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